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 일부와 제가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하며 조금씩 모은 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의 절반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남편의 평생 꿈이었던 작은 북카페를 차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부 정책자금이라는 말에 완벽한 서류에 한 명이 원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희입니다. 지금은 67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 자리에서 물러난 날, 마지막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지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던 일상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남편 이정수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 역시 35년 넘게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으며 남에게 손 벌린 적도 없었어요. 은퇴 후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저 벚꽃 좀 봐. 예쁘지? 제가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우리 부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제 퇴직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을 합치면 넉넉한 금액이었거든요. 매달 얼마씩 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남편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평온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 울음소리와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던 제게 이런 고요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우리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취미라도 만들어야 할까?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서예, 요가, 영어 회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음에 와닿는 게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죠. 뭔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북카페 하나 차리고 싶었어. 책도 팔고 커피도 내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35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속으로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봤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꿈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북카페 정도면 큰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로 했죠. 은퇴 후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 동료 이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이 원장은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내, 너는? 제가 묻자 이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그래. 재미있더라. 저는 부러웠습니다. 이 원장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하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북카페 꿈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통장을 정리하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 매달 조금씩 사용하면 20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이 돈으로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몇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말이죠. 은퇴 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부 지원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 문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 명이 원장님께서 30년 이상 성실 납세자로 등록되어 우선 선정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경력을 알고 있다는 것, 성실 납세자라는 단어. 저는 3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신고도 정확하게 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 박세원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은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일정 금액을 정책자금 계좌에 예치하시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해서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저 같은 은퇴자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 건가요? 박세원은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납세하신 분들에게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세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청 마감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정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세원이 대답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예치하시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해서 더 큰 금액으로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예치하시면 5억 원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억을 넣으면 5억이 된다. 그럼 차액 2억으로 남편의 북카페를 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박세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 사업이에요. 서류도 다 있고 공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그날 오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공문서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문서번호, 시행일자, 담당 부서까지 정확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및 성실 납세자 정책자금 지원 사업 안내.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하며 각종 서류를 다뤄온 경험으로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어요. 문서 형식, 갈골, 문장 구조, 정부 공문서 특유의 딱딱한 표현들, 심지어 하단에 담당자 연락처와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북카페 아직도 하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근데 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지. 근데 우리 나이에 새로 사업 시작하는 건 무리야.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3억을 넣으면 5억이 되고 차액 2억으로 작은 북카페 정도는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말할 게 분명했죠. 그래서 혼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5억을 받으면 그때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북카페 차리자. 내가 돈 마련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까. 다음 날 박세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박세원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세요? 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박세원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 박세원. 팀장 명함에는 정부 로고와 함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세원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의 구조, 예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모든 게 전문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를 돕기 위해 만든 겁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박세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정부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까지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는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세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했어요. 곧 우리 부부는 작은 북카페 주인이 될 거라고, 남편이 평생 꿈꿔온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입금 마감일이었어요. 박세원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하시면 월요일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의 절반을 보내는 것,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지금 보내면 월요일에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온다.
그럼 남편 꿈을 이뤄줄 수 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늘 뭐 할 거야? 물었고, 저는 그냥 마트 좀 갔다 올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전 10시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금하려고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어뒀던 금액을 보여줬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무슨 용도시죠?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직원은 한 번 더 확인하겠다며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박세원에게 받은 공문서를 보여줬어요.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송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진행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 완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출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큰 돈을 보냈구나. 손이 차갑게 식더군요. 하지만 곧 안심했습니다. 월요일이면 더 큰 금액이 들어온다.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진다. 은행을 나와 박세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송금 완료했어요. 박세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려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지원금이 입금될 겁니다. 입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마트에서 뭐 샀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없어. 그냥 둘러봤어.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평소처럼 보냈어요.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월요일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날 일요일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남편의 기뻐할 얼굴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북카페 차릴 수 있어. 내가 돈 마련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문자는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박세원은 오전 10시까지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9시, 9시 30분, 9시 50분, 10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없었어요.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 10분 박세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10시 30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1시 박세원의 이메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사무실 전화번호로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화만 걸었어요. 계속 메일만 보냈습니다.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건물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가 어디 있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부서는 없는데요. 이 건물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책자금 지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금액을 송금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공문서, 명함, 이메일 내역 통화 기록, 송금 증빙. 경찰관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범인들이 빠르게 돈을 인출해서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은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늦었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돈이 없어졌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박세원이라는 사람, 송금한 돈 모든 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북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걸 해주고 싶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 꿈 때문에 우리 노후를 걸라고 한 적 없어. 그날 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었어요. 박세원이라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송금한 돈도 이미 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저는 낮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계산해 보니 매달 조심해서 쓰면 10년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더 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보다 빨리 바닥날 수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하며 각종 서류를 다뤄온 제가 왜 그 순간만큼은 판단력을 잃었을까?
공문서의 로고, 담당자의 명함, 완벽해 보였던 서류들 모두 위조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가짜였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남편의 꿈을 이뤄주려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사용하면 10년하고도 몇 년 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훨씬 빨리 바닥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일 알아봐야겠어.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거. 69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거 내일부터 입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경비원 유니폼을 보고 있었어요. 35년 넘게 공무원 생활했는데 이제 경비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더 벌었어야 했어. 당신이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갔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7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면접관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하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았어요. 6번 계산대 한 명이 30년 넘게 한 원자님 소리 들었던 제가 이제는 6번 계산대 계산원이 되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제가 물으면 손님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했고 어떤 손님은 무뚝뚝했습니다. 오후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엄마가 계산대에 왔습니다. 어머, 원장님?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해요. 그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막 경비실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면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하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각자의 일터로 나갔어요. 남편은 경비실로, 저는 마트로. 69과 67의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버거웠어요. 발이 아팠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북카페 하고 싶다는 말 안 했으면 당신이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갔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당신 탓이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일터로 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마트 일도 경비 일도 처음보단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옛 동료 이 원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명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 이 원장이 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 정말?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원장은 끝까지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명희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다시 일어서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이 원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서관 봉사활동 하는데 너도 시간 나면 한번 와봐.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야.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만 버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다음 날 이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도 봉사활동 해볼래. 그 주말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맞벌이 가정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30년 넘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돈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어. 재미있더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당신은 아이들이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여. 남편도 변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밥 드셨어요? 남편이 경비실에 오는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일 하네.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우리 부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잃었지만 다른 걸 얻고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벌어온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속도면 천천히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서. 사실 처음엔 정말 화났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함께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가 불안하긴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그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갔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이모, 오늘도 고생하세요. 젊은 손님들이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경비일에 적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남편을 좋아했어요. 경비 아저씨 친절하시네요. 주민들이 칭찬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조금씩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집에서도 해요. 책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1년 반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같이 산책할까?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토요일 오후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1년 반 전 생각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네. 정말 그랬습니다. 1년 반 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보다 조금 늘어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일하고 모은 결과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선생님, 시간 좀 늘릴 수 있어요? 손님들이 선생님 계산대를 좋아하시거든요. 월급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비원 정말 성실하세요. 주민들이 관리소장에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말이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엔 돈은 있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어. 근데 지금은 바쁘잖아. 사람들도 만나고 쓸모도 있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래. 힘들긴 한데 의미가 있어. 우리 부부는 돈을 잃었지만 다른 걸 얻었습니다. 일의 의미,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사기를 당한 지 2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트로 출근했어요. 남편도 경비실로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일하면 예전만큼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은 절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송금하기 전엔 반드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빠를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처럼 늦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에게 상의하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 몰래 진행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고민하세요.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상 수입원 확보, 건강 관리 모든 게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67, 69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가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탓하게 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도서관에 갈 겁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거예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제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행복입니다. 남편도 오늘 저녁 경비실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남편은 그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였습니다. 수천만 원,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은인이신 선배님 조문을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대신 책임져 주셨던 분이에요. 2000년대 중반 제 승진을 위해 본부에 강력히 추천해 주셨던 분이죠.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문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고객들에게 피싱 조심하세요 라고 수백 번 말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간 넘긴 박민석입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몇 년 전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몇 년은 지점장으로 일했죠.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퇴직식도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후배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줬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억대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아껴서 모은 저축까지 합치니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했죠. 아내와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대출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큰아들 준호는 제가 30년 넘게 다니던 바로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인데 제 후배들이 잘 챙겨준다고 하더군요. 가끔 은행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요즘은 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라며 웃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퇴직 후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바둑을 두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 밥을 먹기도 하고요. 아내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녁마다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면 참 행복하죠. 당신 오늘은 뭐하고 왔어?
아내가 물으면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그게 참 소중하더군요. 한 달에 쓰는 돈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도 주고 외식도 하고 그랬죠.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러웠던 건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이었습니다. 지점장 시절에는 고객들에게 늘 당부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낯선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실제로 몇 번은 고객들이 사기를 당할 뻔한 걸 제가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전화로 누가 경찰이라고 하면서 계좌를 옮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말렸죠.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는 나중에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지점장님 덕분에 내 돈 지켰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싶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낯선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모르는 문자는 삭제했어요. 나는 절대 안 당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는데 누가 나를 속이겠어요. 아내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은행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 거 잘 아니까 걱정 없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냐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TV를 봤어요. 날씨도 화창했고 특별한 일정도 없었죠. 오후 3시쯤 됐을 겁니다. 제 휴대폰에서 문자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아서 별 생각 없이 확인했는데 부고 문자였어요. 고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경선, 제가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를 맡아주셨던 5년 선배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편 선배님이 돌아가셨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빈소에 가봐야겠어. 아내도 놀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선배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제가 워낙 자주 이야기했던 분이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자를 다시 보니 빈소가 서울의 큰 병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라며 링크가 하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몇 호실인지, 정확한 발인 시간은 언제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링크를 누르니 깔끔하게 만들어진 장례식장 안내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이름, 빈소 위치, 조문 시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죠.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경선 선배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퇴직하신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긴 했지만 직접 만난 건 몇 년 전이 마지막이었죠. 선배님과의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1990년 제가 30살에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님은 저보다 5년 먼저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같은 지점에 배치됐죠. 첫 출근 날이 생생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점에 들어섰는데 선배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민석이 맞지? 잘 왔어. 여기서 우리 함께 오래 일하자.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선배님은 업무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출 서류 작성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은행은 신뢰가 전부야. 절대 고객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2년 겨울이었어요. 입사 3년 차였던 저는 중요한 대출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던 서류 봉투를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신입 시절 이런 실수를 하면 징계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패닉 상태로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 선배님께 말씀드렸어요. 선배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다음 날 지점장실로 불려갔을 때 선배님이 먼저 가 계셨습니다.
지점장님이 화난 얼굴로 물으셨어요. 편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중요 서류를 분실하다니. 그런데 선배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제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선배님을 쳐다봤습니다. 선배님은 제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선배님은 그 일로 감봉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제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죠. 회의가 끝나고 선배님께 여쭤봤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제 잘못인데. 선배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너는 앞날이 창창해. 여기서 이런 걸로 찍히면 안 돼. 난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그날 이후 저는 선배님께 평생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도 늦어졌을 거고 지점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가 부지점장 후보로 오를 때였어요. 당시 후보가 여러 명이었는데 본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선배님은 이미 본부로 자리를 옮기신 상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부지점장 후보에 올랐는데 혹시 추천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배님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강력하게 써줄게. 나중에 들으니 선배님이 본부 임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를 추천하셨다고 해요. 제가 30년 넘게 은행 생활하면서 본 후배 중에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 덕분에 저는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부지점장이 됐고 몇 년 후에는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 선배님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명절마다 전화를 드렸고 가끔 식사 자리도 가졌죠. 선배님도 저를 진짜 동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런 선배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문 가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배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화면을 다시 보니 조문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하단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조문 순서 확인하기.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 조문객이 많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 식당 웨이팅도 앱으로 하니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배님 조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미리 예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버튼을 누르니 앱 설치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조문 예약 앱이라고 써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앱으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만든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장례식도 예약을 하나 봐. 정말 세상이 좋아졌네. 아내도 신기하다며 그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로딩이 되더니 설치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앱을 실행하니 로그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모든 앱이 다 본인 인증을 요구하잖아요. 은행 앱도 정부 앱도. 심지어 배달 앱도 본인 인증을 하니까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증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어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는 순간에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했죠. 보안을 위해 금융 앱과 연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거든요. 조문 화환 비용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땐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은행 앱을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바로 제가 30년 넘게 다녔던 그 은행이었죠. 익숙한 로고를 보니까 더 안심이 됐어요. 그러자 접근 권한을 허용하라는 메시지가 여러 개 떴습니다. 파일 접근, 연락처 접근, 문자 접근, 카메라 접근, 하나하나 화면에 나타났죠.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허용했습니다. 요즘 앱들은 다 이렇게 권한을 요구하잖아요. 은행 앱도 처음 설치할 때 이런 권한들을 다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던 제가 은행 관련 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참 편리해졌네라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언택트로 바뀌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생긴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화면에서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하라고 나왔습니다. 간편 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금융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평소에 쓰던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은행 앱 비밀번호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여러 개 외우기 힘들어서 주요 금융 앱은 다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어기고 있었다는 걸요. 모든 설정이 끝나자 완료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편리하게 조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체크 표시가 떴죠. 저는 만족스럽게 앱을 닫았습니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장례식도 이렇게 예약을 하나 봐. 정말 세상 좋아졌어. 아내는 그래? 그럼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앱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0시에 출발하면 되겠네. 빈소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 하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아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분이라면서 나도 인사드려야지. 저는 고마웠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선배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2년 서류 사건 이야기, 2000년대 승진 추천 이야기. 아내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어주었어요. 그 선배님 덕분에 당신이 지점장까지 된 거야. 정말 은인이시네.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내일 가서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식사 후에는 정장을 꺼내놨습니다. 조문에는 정중하게 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넥타이도 어두운 색으로 골랐습니다. 구두도 닦아놨죠. 아내도 검은색 옷을 준비했습니다. 부의금은 얼마 정도 준비할까? 라고 물어서 저는 30만 원 정도면 되겠지라고 답했어요. 선배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TV를 보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다음 주에 만날 친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내일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해라고 말하니 아내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문 시간을 다시 체크하려고요. 앱을 열어보니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내일 가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조문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요즘 장례식장은 사람이 많으면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 선배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내도 곧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지만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일하던 시절의 꿈이었어요. 지점 사무실에서 선배님이 웃으며 민서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폰에서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제가 설치한 그 앱이 제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의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문자, 메시지, 연락처, 모든 게 해커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이름으로 은행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제가 허용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마치 제가 직접 조작하는 것처럼 만들었죠. 새벽 2시 15분 첫 번째 송금이 시작됐습니다. 500만 원이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2시 23분 두 번째 송금 500만 원, 2시 31분 세 번째 송금 300만 원, 2시 45분 네 번째 송금 500만 원. 송금은 계속됐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은행 시스템이 감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보낸 거죠. 새벽이라 은행 상담원도 없고 제가 자고 있으니 막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3시 12분 다섯 번째 송금 500만 원, 3시 28분 여섯 번째 송금 400만 원, 3시 47분 일곱 번째 송금 500만 원. 송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뒀던 거예요. 각각의 계좌로 분산해서 보내고 다시 다른 계좌로 옮기는 수법이었습니다. 4시 3분 여덟 번째 송금 300만 원, 4시 19분 아홉 번째 송금 500만 원.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옆 탁자에 있는 휴대폰 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송금이 멈췄습니다. 총 20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어요. 마지막 남은 잔액까지 깨끗하게 털린 상태였습니다. 해커들은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설치됐던 그 앱을 원격으로 삭제했어요. 은행 앱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죠. 새벽 6시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출금 알림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쯤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오늘 선배님 빈소에 가야 하니까 서두르려고 했죠.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로 가는데 휴대폰에서 문자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처음엔 아침 스팸 문자려니 했어요. 요즘 새벽부터 광고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5통, 10통, 15통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가 가득했어요. 5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출금이 된 거죠? 문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출금, 2시 23분 출금, 2시 31분 출금. 모두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이었어요. 각각의 시간이 다르고 금액도 달랐습니다. 은행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다고 나왔어요. 분명 맞게 입력했는데 자꾸 틀렸다고 하더군요. 다시 입력했습니다. 역시 틀렸다고 나왔어요.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비밀번호 오해 오류로 계정이 잠겼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손에서 땀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놀라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은행에서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출금됐어?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총 20건의 출금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을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30분 사이에 제가 자는 동안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은행에 전화해봐 빨리,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동 응답기만 나왔어요.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지금은 아직 7시였습니다. 112에 전화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관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부고 문자를 받았고 앱을 설치했고 오늘 아침 돈이 사라졌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리가 안 됐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스미싱 사기인 것 같습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와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스미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TV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설마 내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고객들한테 수백 번도 더 주의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겁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일단 은행 문 열면 전화하자.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 돈은 제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가고 외식을 줄이고 옷도 몇 년씩 입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알뜰하게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살려고 아꼈던 돈이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가족 여행도 가려고 모아뒀던 돈이죠. 그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 반이었어요.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설치한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그 앱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분명 어제 설치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범죄라는 걸요.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저를 노린 겁니다. 평경선 선배님의 부고 문자도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말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 다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자동 응답기만 나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8시 반쯤 됐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 준호였어요.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30년 넘게 다녔던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에요. 혹시 준호가 뭔가 알고 전화한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어조였어요. 본점 리스크관리팀에서 새벽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게 아들아. 아버지 지금 계좌 확인 가능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앱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로그인이 안 돼.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어제 낯선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제 평경선 선배님 보고 문자를 받았어. 평경선 선배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시던 그 선배님요? 그래 조문 예약 앱을 설치했는데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지금 제가 시스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20차례 출금이 있었어요. 총액이.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거의 5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듣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혹시 꿈이 아닐까 착각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금액이 모든 걸 확정시켰어요. 아버지 어떻게? 준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으면서 아버지한테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자책하는 목소리를 듣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세요. 저도 지금 출근해서 지급정지 신청 넣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으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범인들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막아야 하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일단 경찰서부터 가보자. 9시가 되자마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원은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빠져나간 뒤였어요. 새벽 시간대를 노린 범죄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조문 가려고 준비해뒀던 정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넥타이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평경선 선배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닐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평경선 선배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범인들이 선배님 이름을 도용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찰서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처럼 길었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호한테도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 이야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기 싫어. 준호만 알아도 충분해. 두 아들 모두에게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설명했어요. 부고 문자를 받았고 앱을 설치했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고 문자 스미싱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참담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제 설치한 앱이 아직 휴대폰에 있으세요? 확인해보니 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어요. 어제 분명 설치했는데 범인들이 원격으로 삭제했을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은행 앱,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문자인증번호 모든 게 해커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범인을 잡으면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데도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손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고객들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참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지점장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고객들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상담하러 오면 저는 늘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거 사기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직원 교육 때도 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수법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하던 날에도 후배들에게 당부했어요. 요즘 사기가 정말 많으니까 고객 상담할 때 꼭 주의시켜드려. 그렇게 말했던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도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끓여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오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급 정지 신청 다 했어요.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돈이 다 이체된 상태예요.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서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생했어.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가 아니라 바로 제가 당했으니까요.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한 제가 말입니다. 저녁 때 작은 아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준호가 동생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응, 괜찮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민호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60세에 수천만 원을 다시 모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더 이상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급하고 문자가 떠올랐고 앱 설치 화면이 보였습니다. 조문 순서 확인하기, 그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때 멈췄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새벽 2시쯤 됐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저는 자고 있었고 범인들은 제 돈을 훔쳐가고 있었구나.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체했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을 꿨어요. 돈이 사라지는 꿈, 은행 앱에서 잔액이 0원이 되는 꿈.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알까봐,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봐 두려웠어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안 보이냐는 문자에도 몸이 안 좋아서라고만 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색이 누렇게 뜬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아내는 매일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가장 두려웠던 건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제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금융 전문가니까 안 속아,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였을까? 30년 넘게 일하면서 쌓은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까?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고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 앞에 제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봐,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나을 거야. 간담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간담회 당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경찰서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들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부끄러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들어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범죄 조직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고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총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 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와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저는 대학 동창 남편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4천만 원을 잃었어요. 두 번째 분은 60대 후반 할아버지였습니다. 군대 전후 부고였습니다. 3천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분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장 선배 부고 문자였어요. 5천만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장 선배 부고 문자를 받고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 분의 이야기에서 같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평경선 선배님 부고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평경선이요, 혹시 은행에 다니셨습니까? 그분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90년대에 같은 은행 다녔어요. 민석이 아니야. 자세히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같은 기수로 입사한 동기였어요. 형님 여기서 왜?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평경선 선배 부고 문자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은행 출신입니다. 그분도 제 동기였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입사 동기 교육 때 같은 조였던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분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평경선 선배 부고였고 저도 그 은행 출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같은 은행 출신 동기 4명이 같은 선배 이름으로 같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범인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은행 OB 명단이 유출됐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부 정보를 빼내서 팔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동기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겟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야. 평경선 선배님은 우리보다 5년 선배였습니다. 우리 모두 신입 시절에 선배님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고 문자를 받고 의심 없이 조문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선배님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이용한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같은 세대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걸 악용한 거지.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만 당한 줄 알았는데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당했구나.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너무 치밀하게 준비한 거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스미싱 기술이 정말 정교해졌습니다. 실제 지인 정보를 이용하고 실제 병원 이름을 쓰고 모든 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이고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경찰관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4명의 동기가 따로 모였습니다.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경선 선배님은 살아계실까?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찰한테 들으니 선배님은 살아계신데 범인들이 이름만 도용한 거래. 그럼 선배님도 피해자시네?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얼마를 잃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한 동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손주들 대학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동기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가 위로해 주는데 그게 더 미안하더라.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 조금씩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해야 해. 맞아, 우리가 당한 경험을 나눠야 해. 다른 동기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예방 활동을 하기로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우리 경험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금융권에서 일했으니까 설득력도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전문가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조심할 거야.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커피숍을 나올 때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돈은 아까웠지만 이제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강의 좀 해볼까 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강의? 스미싱 예방 강의. 내가 당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경로당에 갑니다. 하지만 바둑을 두러 가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떨렸어요. 제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한 박민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미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은행원이 사기를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보고 문자를 받은 것, 앱을 설치한 것, 새벽에 돈이 사라진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숨죽이고 들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섭네요. 나도 조심해야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문자 받은 적 있어요. 그때 안 눌러서 다행이네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들도 각자 다른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경험을 나눴어요. 이번 주에 한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데 내 강의 듣고 안 눌렀대. 나도 그래. 다른 동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준호도 도와줬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최신 사기 수법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아버지, 이번에 새로운 수법이 나왔대요. 이것도 강의에 넣으세요. 작은 아들 민호도 가끔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 아내는 제일 열심히 응원해줬습니다. 강의 전날이면 옷을 다려주고 아침에는 든든하게 차려줬어요. 오늘도 좋은 강의하고 와. 경로당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심지어 작은 기업체에서도 직원 교육으로 불러줬어요. 강의할 때마다 저는 5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보고 문자라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링크를 누르기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의리보다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새벽이나 심야에 금융 거래가 일어나는 건 99% 사기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새벽에 출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는 시간은 범죄자들의 활동 시간이라고 알려드려요. 세 번째,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라는 겁니다. 조문이나 화환에 앱이 필요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앱 설치 요구 자체가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네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으면 꼭 상의하라고 당부드립니다. 저도 아들한테 먼저 물어봤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한 사람도 속았습니다. 나는 안 당한다는 자만심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요.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물론 잃은 돈은 아직도 아깝습니다. 가끔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 선생님 강의 생각나서 안 눌렀어요. 확인해 봤더니 사기였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돈 지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잃은 수천만 원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퇴직 당시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보람 있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서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됐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아버지 이번 주 강의 준비 잘 되셨어요 라고 챙겨줍니다. 민호도 가끔 강의장에 와서 영상을 찍어줘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웠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평경선 선배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선배님은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어.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제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선배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극복해서 다행이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의 부고라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하지만 혹시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정교합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신다면 그 피해가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한다면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